Preview. Preview. 네, 최근의 부동산 트렌드와 향방을 알아보는 부동산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부동산 이슈 브리핑의 이진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2022년 1월이 밝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본격적으로 이제 2022년은 어떻게 될지가 또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에 그 부동산 이슈 브리핑 내용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이 조금 이제 진행이 됐었죠.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은행도 금리를 좀 올리면서 미국 금리 인상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좀 올리고 있는데 이 사이에 저희가 연말 연초에 대출 규제가 되게 심각하게 묶여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출 규제가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오르고 또는 연말 연초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거래량들에 대한 통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거래량 통계를 보니까 일단 고점을 조금 찍는 느낌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 최근에 구입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금리 인상이 좀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과 또 대선과 지방선거들이 연이어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 해에서 변동성이 좀 세진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런 우려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망들이 엇갈리는 그런 한 주가 나왔습니다. 올 한 해의 키워드는 아무래도 그 대선과 금리 인상, 그렇죠. 네, 뭐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시민 작년 경기 인천 아파트 매입 늘어 집값 급등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보니까 이제 경기나 인천 쪽이 그 작년 한 해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럼 경기나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집값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상향이 불가능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일단은 서울 집값이 올랐을 때 이 관망했던 세력들이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경기 인천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두 가지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이 집값이 오르고 이후에 경기도가 오르는 상황과 인천이 오르는 상황은 약간 다른 문제죠. 우리가 인천을 수도권에 같이 보지만 또 인천, 경기, 서울 합치면 전체 인구에 대비 3분의 1 이상이 되거든요. 거의 뭐 2천만 이상이 넘기 때문에. 하지만 경기도는 서울의 광역화 개념으로 볼 때는 경기도와 집값이 오르는 건 서울 인구가 빠져나갔다 연동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인천은 전통적으로 경기도와는 다르게 가격이 오르는 게 좀 급등하는 게 좀 약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인천까지도 급등했다라는 얘기는 지근거리에서는 인천이 서울과 가깝지만 인천의 특성상 송도라든가 청라처럼 이렇게 특화된 도시들 위주로 집값이 올랐지 전체적으로 오른 상황은 아니었는데 작년에 검단 등 이렇게 새롭게 신도시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유기적으로 서울에서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서울의 대체적인 투자처로서 인천이 각광받았던 점 그리고 또 인천의 개발 계획들이 많이 나오고 서울과 연결되는 인접성이 되게 좋아지면서 경기도권 안에서 또는 인천광역시가 자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 이런 면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겠죠. 경기도, 서울, 뭐 나머지 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천까지 다 올랐다는 얘기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가격이 고점으로 향해 갔다라는 걸 좀 확증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럼으로 인해서 최근에 소액 자금까지도 전부 다 투자가 다 이루어진 상태라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경기가 좀 흔들린다 본다면 연쇄적으로 또 외부에서부터 영향이 올 수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서울 사람들의 어떤 그 투자 패턴들이 근거리로 확장됐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그로 인해서 빠르게 또 수급이 안으로 빨려 들어올 수 있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GTX라든지 네. 그 교통의 호재로 인해서 그 경기 외곽 쪽 중에서도 좀 부각이 된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상승세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부동산은 금리가 과거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 사실 이 금리라는 건 지금처럼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자금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버틸 수 있거든요. 최근에 가장 말단에 왔을 때의 느낌들은 영끌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가 있고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가 좀 줄어들고 경기도 좀 꺼지는 상황에서 비용만 지출이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올 상반기 정도까지는 종부세라든가 이런 문제들 또 선거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은 이 변동성 상황에서는 관망 내지 약간의 소폭 하락이 좀 보여지고요. 안정화가 된다고 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안정화가 된다고 치면 오히려
외곽 지역들도 그만큼 버틸 수 있는 서울 자금들이 나갔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장기적인 뭐 교통망이라든가 이렇게 좋아지는 지역에서는 약간의 반등하고 관망하고 다시 좀 스무스한 상승세를 좀 탈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좀 받쳐져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초조하지 마시고 올 한 해 정도는 좀 버티는 쪽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그 기사 말미를 보면요. 네.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돼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양극화, 네. 앞으로 분명 오르는 전망이 좋은 지역과 또 떨어지는 지역이 있을 거란 그렇죠. 얘기죠. 네. 대략적으로 어떤 지역들일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오르는 네. 지역들을 본다면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교통망이 확실히 예산이 들어와서 확충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최근에 GTX가 뭐 의왕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오름세에 비해 최근에 좀 떨어졌다라고 얘기들 하는 것들은 사실 기대감 때문에 올랐거든요. 근데 교통망은 기대감이라기보다 확실히 들어온다, 언제 들어온다라는 가시권이 있으면 떨어졌던 가격도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들은 올 한 해 새로 나오는 GTX 또 올해 또 개통되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뭐 대곡소사선이라든가 GTX 라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라인들에서 확실하게 예산이 들어와서 개통에 가깝게 가시권화로 들어오는 지역들은 사실 이런 내림세에서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근거리 한 1, 2년 안내에 개통이 확실시되고 투자가 확실시된다. 예산이 들어왔다. 이런 지역들을 좀 골라내면 좋은데요. 지금으로서는 뭐 구체적으로 찍는다면 사실 부천의 종합운동장 지역이라든가 원종 소사라든가 이런 곳들 그런 것들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대장지구 개발이라든가 또는 GTX D노선의 개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점차로 좋아지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시세가 떨어질 때 맞물리면 충분히 버텨낼 힘이 있다. 저는 오히려 인천 쪽도 있지만 부천 쪽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게 흐름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대통령 되든 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시장 기지개 편화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요. 네. 그 집값의 그 안정화와 네.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정비 사업은 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네. 아무래도 이런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들이 또 집값을 어떤 부추기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 서울 기준으로 본다면 최근에 우리가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들은 대부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물건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보신다면 재개발이 공급이 빠를까, 재건축의 공급이 빠를까,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정부가 5년짜리 정부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권 내에 완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재개발은 동의서를 받거나 또는 전체적인 시장을 새롭게 다 밀고 올리는 이런 수복 개발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근데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주변 지역들 다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신길뉴타운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장윤희타운 재개발도 그런 모습이었는데 재건축은 그렇게 주변을 빨아들이지는 않지만 실제 재건축의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주변의 수요보다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더 크게 하거든요. 그리고 재건축은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번 불 붙기 시작하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 중에서 단기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데는 재건축만한 게 없는데 지역적인 상황을 다 끌어올리는 경기 상황을 다 끌어올리는 지역의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은 오히려 재개발 쪽이 더 강하다. 그래서 한동안은 재개발 시장이었는데 지금 재건축이 좀 완화되는 안전진단 자체가 완화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건축의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면 아마도 어느 대통령이 되든 완화된다라는 취지에서는 재건축의 가격 상승을 부추길 만한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로서 지금부터 압구정, 뭐 마포구정하고 여의도 그리고 실제 목동 이런 단지에서는 누가 되든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가격적인 부분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비 사업의 기조가 네. 또 변경되거나 무효화될 그런 가능성은 또 없을까요? 일단은 이 재건축은 민간 재건축이 가장 주를 이루는데 우리가 앞서 작년에 3080 플러스 했을 때 공공주도 재건축이 있었거든요. 재개발과. 그런데 이 공공주도는 기본적으로 공공이 주도할 때 필요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늘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민간 재건축 완화가 들어온다면 속도전에서 민간직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가격적인 면에서 더 유리한 게임이 되겠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공공을 다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마 공공 쪽은 재개발 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민간은 재건축 쪽에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둘 중에 어디를 들어가도 사실 시장이 흔들리기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공이 들어갈 때는 시장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보완책을 갖고 들어갈 텐데 과연 민간이 갈 때도 그럴 거냐?
지금까지 민간이 들어갈 때 재건축은 규제만 있었지 완화가 많이 없었거든요.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재건축이 완화되는 지역들, 특정 지역들에서는 사실상 양극화가 더 진행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재개발에서는 공공이 어떤 플랜으로 가져갈 거냐 이 부분과 또 하나 앞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3기 신도시 네. 이 부분과 맞춰서 25년, 26년 얘기하는데 그 부분과 맞춰서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과 3기 신도시 그 완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또 이슈는 어떻게 보면 또 속도잖아요. 그렇죠. 그 속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서 동시다발적으로 물량이 조금 쏟아져야지 공급적인 면에서 조금 좀 효과가 있을 텐데 그렇죠. 속도적인 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양쪽에다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밀어준다고 한다는 거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정확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급은 속도를 늘려야 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할 텐데 지금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에서 속도는 동의서 단계부터 시작하지만 앞부분에 정비사업체 만들고 들어가는 인허가 단계가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완화시켜준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지금 안전진단인데 안전진단이 1차, 2차 정밀진단까지 합치면 시간이 꽤 깁니다. 이 부분을 완화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에 오래된 아파트들, 오래된 주택이 많다라는 공통적인 인식과 그것을 빠르게 공급한다는 인식은 기존에 있는 정부하고 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확실히 어떻게 되든 간에 속도는 좀 더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어떻게든 세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본다면 이 정부 기간 내에 어떤 완결된 모습이 나와서 거기서 돈을 걷어내야 되는데 실제 양측 전부 다 토지나 건물에 대해 세금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갖고 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정부 안에서 공급이 충분히 일정 부분까지는 나올 수 있는 환경은 갖춰진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강한 상승세 같은 것들은 좀 유지될 것 같다. 그래서 생각보다 집값이 뭐 많이 떨어진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올랐던 일부 지역들에 대해서 피로도가 생기는 부분들은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 중위권 그룹 그리고 상위권 올라가는 이런 그룹들에서는 전체적인 세력들은 이런 정책 때문이라도 가격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 브리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노후저층 주거지 소규모 개발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네. 자, 여기 또 보니까 모아주택이라는 게 또 나와 있어요. 일종의 그 소규모 정비사업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 모아주택이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실제 지금 표에 보시면 모아주택이 중요한 장점은 재개발 재건축과 비교했을 때 가장 빠른 거 규모가 일단 작다. 그리고 속도가 빠르다. 이 두 가지 장점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아주택이 나올 수 있는 이름 이 모아라는 게 모아서 한다는 얘기인데 조금만 모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큰 단위로 뭐 몇만 제곱미터 막 이렇게 신도시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구도심에서 일정 블록만 가지고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 부분만 봐도 지금 공급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공급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인식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데 방식을 어떻게 갈 거냐? 기존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블록 단위로 소규모로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건데 자 이렇게 블록 단위로 하다 보니까 보통 사업을 하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모가 크지 않으면 이 단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렇죠. 소위 말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단가 싸움에서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짓는 사람들, 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 주변에 기반시설을 더 갖춰준다든가 용적률을 더 좋게 해준다든가 또는 보통 고층을 질 수 있으려면 준주거 지역이나 3종 지역이어야 되는데 2종 지역, 12층, 11층만 지어도 되는 그런 지역에서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더 높게 지을 수 있게끔 해준다면 사실 상업 지역과 붙어 있는 2종 주거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상업 지역 높이만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또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규모 재개발도 어떻게 보면 신속한 입장에서 봤을 땐 기간 대비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사업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설명했던 전체적인 재건축하고 비교해 봤을 때 주로 구도심에서 재건축이 일어난 특정 지역 말고 구도심에서 빠르게 일정 부분 역세권이라든가 역세권 범위 내에 들려든가 아니면 사거리의 준주거라든가 이런 지역들 상업 지역과 인접돼 있는 구도심에서는 블록 단위의 재개발이 재건축이 가능해질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열렸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사실 요 몇 년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빌라 짓는 업자들이 굉장히 화랑을 겪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시장에서 소규모로 활성화되는 그런 건축 시장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재개발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재개발 사업하면 우리가 그 토지구역 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는 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의 확충은 좀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주택에서 일단 가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한다기보다는 사실 주변에 낙후돼 있는 기반시설을 더 더해준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방학동이라든가 도봉동, 도봉구의 성북구 지역들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은평구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실제 가면 아파트가 대단히 있기보다는 자그마한 빌라 다가구 주택들로 돼 있는데 이런 지역에 신축으로 이런 물건이 들어간다면 신축은 건폐율이 기존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그 나머지 빈 공간들을 공개 공지라든가 기반시설을 채울 수 있게 되고요. 블록 단위다 보니까 한두 채가 아니라 예를 한 10채 정도 소유자들끼리 이렇게 소규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보다 훨씬 더 좁은 규모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도 빨라지지만 특징을 갖고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속성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도로의 확충이라든가 뭐 기반시설 전체 큰 것보다는 지역별로 필요한 만큼의 조밀조밀한 이런 재건축 재개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잘못하면 난개발의 가능성도 있지만 요즘에는 관리가 좀 잘 되기 때문에 이게 잘 맞아만 들어간다면 사실 강북 지역의 좀 낙후된 지역들은 좀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고 제가 보기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지역들이 바로 앞으로 나올 동북선이라든가 신림선 개통됐고요. 지금 개통되어 있는 우이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경전철 후보지들, 경전철이 개통될 지역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소규모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충분한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경전철 역세권 예정지들은 이런 혜택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재개발, 재건축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속도전에서 좀 더 유리하다. 그렇죠. 이런 측면으로 바라볼 수 별동대라고 있겠네요. 보시면 되죠. 정확한 전쟁을 하기 전에 신속하게 척후를 뭐 확인한다 이런 것처럼 별동대 형태로 빠르게 움직여서 지역의 거점을 좀 더 확보한다 이런 개념을 보면 되기 때문에 빌라업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의 그 주택 어떤 방식이고요. 또 잘만 맞아 떨어진다고 하면 일정 어떤 시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중개사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데가 많아졌고 투자자들도 너무 많은 대규모 재개발지의 지분을 사서 기다리는 일보단 이렇게 신속하게 접근해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 조금 지금 같은 이런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모아주택이나 소규모 정비는 틈새 시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슈 브리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된 주담대 연이자 6에서 7% 실수요자 매수 심리 꽁꽁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 기준금리가 네. 계속해서 조금씩 여러 차례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자 지금까지와 앞으로 얼마나 더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게 될까요? 일단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코로나 이전에 어땠느냐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1.75 기준금리가 1.75%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급격히 내려와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 0.5까지 내려왔었거든요. 지금 이제 이 기사가 나갈 때까지는 아직 1%였는데 기사 이후에 바로 1.25%로 올랐어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금리를 책정할 때 이게 가장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1%라고 한다면 주담대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거기서 플러스 2를 올려서 3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 기준으로 신용도 좋으신 분들은 2.5, 2.2로 가고 신용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3.12 정도가 주담대에 걸립니다. 자, 그럼 신용대출은 어떻게 가냐? 신용대출은 거기서 2를 더 더해 주시면 좋아요. 5%에 가서 신용도 좋으신 분은 4.5에서 5%, 신용도가 안 좋으신 분은 6에서 7%의 신용대출 금리,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이 이후에는 전부 다 이금융권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기준이 되는 1이 예를 들어 2%로 올랐다 그러면 실제 지금 주담대 금리는 2에서 더하기 2를 더해서 4에서 5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신용대출 금리는 7에서 8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기준금리 1일 때와 2일 때는 비용이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어떤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1, 2억짜리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33평 요즘에 8, 9억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대출을 50%만 껴도 4, 5억 정도 대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5억이라고 기준했을 때 3% 기준과 5% 기준에서 2%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부담이 올라가서 세지는데 언제까지 올릴 거냐?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 우리나라의 금리는 기본적으로 미국 금리와 연동해서 미국이 올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올리는 효과가 있다면 최근에 미국의 연준에서 양적 긴축 얘기를 하면서 1년 안에 6차례 정도 생각을 한다고 봤을 때 미국 금리의 예상치를 본다면 우리나라는 최고 2%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올 상반기 중에서는 1.75 코로나 이전까지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1.25로 올렸지만 1.5로 올린다면 1.75까지는 충분히 올 한해 올라갈 수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금리만큼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네.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서 집값이 안정화될 거다, 집값이 더 내려갈 거다라는 그 인식들이 좀 많은데 어떻습니까? 집값에 이게 좀 대한 약간의 어폐가 좀 있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소득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늘어나서 쓸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은 있어도 지출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값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들을 줄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경기가 소비가 없어져서 위축되는 경향이 나오죠. 자, 그런데 반대로 지금 무엇을 지켜내느냐를 잘 보시면 좋은데 사람들이 집값을 지켜내지 않고 소비를 더 늘리면서 집값을 팔아버린다면 그러면 집값이 더 떨어지는 건 맞는데 지금은 집값을 버텨내려고 소비를 줄이는 패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거래도 없는 상태에서 집값을 지키려고 이자를 좀 더 많이 부담하는 쪽으로 졸르고 버틴다면 사실 집값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보합 상태가 계속 유지가 그렇죠. 되겠네요.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자기 소득에서 집에 대한 들어가는 돈, 우리 엔겔 지수라고 하잖아요. 그 엔겔 지수에서 주택에 대한 비율이 30%가 적정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벌써 50%까지 늘어났어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집값을 부담하면서 버티겠느냐를 아마 살펴보시면 소득이 줄어서 경기는 안 좋아지지만 집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안 되겠다, 힘들다, 난 차라리 쓰겠다라고 해서 주택을 좀 싸게라도 팔고 거래가 되면 바로 던져서 집값을 환전해서 그 돈으로 자기가 소비를 더 늘리는 쪽으로 간다면 아마 집값은 어느 폭 정도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 본다면 최근에 2, 3년 동안 집을 계속 구입했던 분들 입장에선 섣불리 트라우마가 있어서 집값을 놓기는 어려울 거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말 부분이 급매나 극급매가 아닌 네, 이상해야 그렇죠. 네. 집값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을 네네. 거다라는 그래서 오히려 말씀이신데. 소비는 줄어들기 네네.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경기가 성장이 더 꺼질 수 있는 역할이 있어서 묘한 고물가 저성장에 안 좋은 인플레이션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지켜보셔야 돼서 금리가 단순히 한 번 오른다 이거보다는 영향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중에 돌고 있는 그 투자 자금 같은 경우는 그 향방이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 네. 이런 그 투자금들이 은행에 들어가서 예적금 같은 상품으로 들어갈 확률도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금액을 한번 나눠보시면 더 좋은데 소액인 경우에 작년까지는 투자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주식이 지금 상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3,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 있는 자금들이 주식에서도 지금 빛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다시 나왔지만 실제 그 소액이 코인에 갔다가는 다 털리고 말죠. 그래서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희한하게 금리가 오르니 당연히 저축 예금 금리도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1년짜리 단기 상품인 그런 저축 1년 만기 상품으로 옮겨오는 그런 소액의 자금들은 있을 수 있고요. 금액이 좀 크다 싶으면은 그 큰 자금들은 오히려 이런 자금보다 최근에 IPO를 대기 중인 증권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의 일단 단기 자금 형태로 쓰일 가능성이 많아서 일단 금액이 1억 이상이냐 1억 미만이냐에 따라서 1억 미만은 예금 쪽으로 1억 이상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그 IPO 투자 쪽으로 좀 가고 그 외에 나머지 부동 자금들은 코인이나 이런 거에 흔들릴 것 같고요. 사실 부동산으로 자금이 들어오려면 차입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대출이 좀 안 풀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동산 자금까지 움직이려면 일단 토지보상금과 이 대출이 풀리는 시점 그래서 설은 지나서 어느 정도 대출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 시기가 와야 부동산으로도 자금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대별로 조금씩 나눠보시면 요즘에는 소액 자금들은 아직 은행으로 좀 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가 많이 없고 소액으로 접근할 게 많이 없다라는 반증이 또 되겠죠. 자, 그렇다면 뭐 제가 항상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지금 약간 좀 침체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요 시기에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못한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무주택자는 지금 이제 청약이 계속 진행되고는 있지만 사실 청약으로 인해서 자기가 주택을 마련하기까지는 25년 이후를 봐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 상황으로서는 일단 분위기가
대부분 꺼질 것이라는 생각해서 집이 더 싸면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황적으로 6개월 이상이 그게 유지가 안 되면 집값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어떤 뭐 서울대 모 교수님은 뭐 20% 떨어진다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문제는 아닌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은 강남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금 상황에 맞춰서 내 직장과 직주 근접 거리에 있는 물건을 산다면 소폭이라도 오름세가 있는 곳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데를 관망하다가 시간을 놓칠 게 아니라 자기 상황에 정확히 맞다면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급매가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생활 패턴을 가져가는 게 우선입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는 먹고 살 게 튼튼한 다음에 하는 일인데 본인이 먹고 살 거를 마련하지 않으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쫄딱 망하게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내 집 마련하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통해서 집으로 돈을 번다기보다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지금 시점에서 내 집이라도 갖고 안정적으로 밖에 나갔다 추우면 집에 와서 혼수를 하더라도 내 집에서 혼수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급매를 잘 노려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고 최근에 이제 대출이 풀리게 되면 제일 먼저 신혼부부 무주택자부터 풀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풀리는 이 금리 자금들을 좀 더 활용을 해서 본인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서 괜찮은 지역이라면 무주택자는 꼭 한번 지금 시기에 주택을 마련해 보셔라. 여기서는 너무 많은 투자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먼저 접근하시면 그 다음 투자가 이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2022년 1월의 부동산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부동산 트렌드와 이슈 브리핑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